넘쳐나는 허위 정보 속에서 팩트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노동전선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3개월. 하청노조 1,121곳이 교섭을 요구했는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단 6곳. 숫자만 보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다음은 복지전선입니다. 신분증만 보여주면 즉석밥과 라면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냥 드림 사업이 전국 70여 곳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갑작스런 생계 위기 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면 이용하기 어렵다. 얌체족을 막으려다 정작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턱이 높아진 건지 직접 확인해 봅니다. 마지막은 주거전선입니다. 수도권에서 매입 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그중에서 6만 6천 호는 규제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B아파트 매입 임대 올해 목표치 10%에 그쳐. 정부 발표만 요란하고 실제 성과는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수치에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 이 숫자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보는 걷어내고 팩트는 밝혀주는 뉴스아이다 팩트 기상도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쏟아지는 정보 속에 중심을 잡는 KTV 팩트체크 뉴스아이다. 소문은 걸러내고 팩트만 남기는 팩트 정리맨 최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답한 뉴스엔 청량감을 헷갈리는 정보 속에 팩트만 콕 집어내는 팩트 족집게 강아랑입니다. 저희 뉴스아이다에 없어선 안 되는 분이죠. 네. 법적으로 꼭 짚어야 할 부분들 서연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연희입니다. 오늘 주제들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오늘도 기대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함께 보시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행 수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교섭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한편 이번 개정으로 원청에게는 하청 노조와의 교섭이라는 부담이 새롭게 생긴 셈입니다. 자, 여러분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1,121건의 교섭 요구 중에서 실제 교섭은 단 6곳뿐이라고 하니까 이거 숫자만 보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논란의 사실관계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법제과 강승원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원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현황을 둘러싼 오해 명확한 팩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네. 그럼 바로 사실관계에 들어가 볼까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1,121곳의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51곳이고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단 6곳에 그쳤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보도 내용 사실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교섭 요구 사실이나 교섭 건수 이런 거는 원청 사업장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1121곳은 하청 노동조합 수를 기준으로 아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일단 기사에 나온 1121곳, 이 교섭 요구라는 숫자가 실제로 1121개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 숫자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5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네. 424개소의 원청에 대해서 1121개소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원청마다 하청 노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숫자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요. 교섭 요구나 교섭 사업장 수는 원청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저도 현장에서 이제 기업의 법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도에 나온 6건만 교섭이라는 이 숫자로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걸까요? 우리 노동조합법을 보면 원하청이 교섭을 할 때 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청구 단일화요. 창구 네. 단일화 절차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하청 노동조합이 여러 군데 있을 때 교섭을 할 대표 노동조합을 뽑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교섭을 하기 전에 그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절차에 있고요. 6월 5일 기준으로 441개 원청에 대해서 1137개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기사 때는 51개라고 기사가 났는데 그랬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81개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이 늘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 교섭을 들어간 곳도 지금 8곳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81개의 사업장이 절차가 진행되면 굉장히 교섭에 임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궁금한 건요, 변호사님. 이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 네. 있을지 알기 쉽게 좀 정리를 좀 네, 해주실까요?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제도가 지금 시행 초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차도 낯설고 판단 기준도 정립되기 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이 생겼다 해서 바로 현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청 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섭을 하고 있는 진행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렇게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제도는 법이 이제 제정된 취지대로 방향성 있게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보도 내용을 한 줄 한 줄 살펴보니까 숨어있던 팩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알아봤고 조금 더 자세하게 노란봉투법 보도 관련 오해들을 격파해 가면서 요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아이다의 간판 코너 오버블록 들어간. 네, 첫 번째 오버블록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온라인에서 노란봉투법은 아직 위헌 심판 등이 남아 있어서 어차피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면서 이 법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법의 효력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은 없죠. 지금까지 네. 당연히 없고요. 개정노동조합법은 이제 모든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지우는 법은 아닙니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그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그런 어떤 권한이 있는 원청 사업주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 네.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법 시행 전에도 이 노란봉투법의 법리는 우리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은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법리가 아니고 법원에서 기존에 인정됐던 법리를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그런 주장은 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 결정 전까지는 이 법적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과장님, 첫 번째 오버블록 아주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힘껏 격파를 해주시죠. 네. 네. 자, 노란봉투법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답함과 한을 담아서 아주 시원하게 격파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오버블록 들어가 볼까요?
자, 일부 보도를 보면은요, 상당수 대기업 원청이 지방노동위 판단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는 물론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 이런 기류가 매우 강하다고 전했거든요. 자, 과장님, 실제로 원청이 모두 끝까지 이렇게 불복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지난 6월 5일까지 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그 사업장이 95개소입니다. 그중에 44개소는 실제 교섭을 하고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 불복을 한 곳은 12개소에 불과합니다. 일부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죠. 네. 오히려 많은 사업장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중노위나 법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청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다 이런 보도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버블록도 과장님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법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하는 원청이 현장에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원청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지 변호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앞으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이게 교섭할 의제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시행 전까지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 원청을 상대방으로 앉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였다면 네. 앞으로는 이 테이블 위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뭐 임금이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그 외에 뭐 인사권 등 이런 민감한 의제들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이제 이 쟁행위 자체가 적법한 분쟁 행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틀이 만들어진 만큼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아마 상당히 더 현장이 치열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과장님께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요 시행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제도를 도입했다, 좀 성급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이제 법 시행 6개월 전부터 많은 이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범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하청 교섭 절차와 관련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중앙노동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위원회는 그때 마련한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서 절차를 운영하고 또 판단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현장에서 노사와 교섭을 하다가 노동위원회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네. 이런 판단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 더 좀 밀착해서 좀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노란봉투법을 전담하는 감독관들이 280여 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노사를 지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아무래도 이 새로운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노동위원회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축적이 되면 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더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요. 노란봉투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청 노동자분들과 또 원청 사업주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노조법은 원하청 간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해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법입니다. 노사 모두 개정법 취지가 현장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하청 노조 같은 경우는 원청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는 조금 지양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사실 숫자만 보면 아직은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으나 여러분, 제도가 멈춰선 게 아니라요.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백조처럼. 네, 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강승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요. 이 갑작스런 위기라는 게 사실 여기 있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도움을 얻을 때까지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냥 드림이 갑작스런 생계 위기를 겪는 분들에게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름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냥 드린다. 자, 그런데요. 지난달에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그냥 드림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책 취지가 좀 훼손된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들고 있습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이 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과 함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장 권혜나입니다. 오늘은 그냥드림 사업의 취지부터 사업을 둘러싼 오해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과장님. 자, 우선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요. 이 그냥 드림 사업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작년 12월에 시범 사업이 시작되고 올해 5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를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드림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그리고 민간의 후원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로 당장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시면 별도의 소득 증빙이나 신청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으실 수 그래서 있고요. 그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그냥 드림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본격적으로 사실을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 아닌 건 과감하게 격파를 해보는 오브블록을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브블록입니다. 지난 5월 14일에 그냥 드림이라더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따져서 이용을 제한한 경우가 어허. 있다. 때문에 지역별로 서비스 질이 우려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 이거 사실입니까? 그냥드림 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주민등록상 관내 주민이 아니어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물품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현장 담당자가 방문하시는 분들의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네. 그러면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네.
그냥 드림 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되게 차분한 얼굴로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격파하시네요. 차분한 얼굴로 시원하게 격파하고 본인이 더 놀라는.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요. 이 거주자 구분과 서비스 질 얘기가 나왔는데 변호사님, 거주자를 구분하는 것과 서비스의 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실 거주 불명자도 있고 네. 뭐 노숙자라든가 미등록 이주민 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거주자를 따지게 되면은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는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비용을 내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드림 사업은 취지 자체가 굶주림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넓게 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예산이 부족하면 어쩌나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는 지역별 물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보 블록 들어가 볼까요? 지난 5월 18일에요. 그냥 드림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문턱이 확 높아졌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가진단표를 도입하고 상담 절차를 강화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일부 얌체족을 막으려다가 오히려 대다수 취약계층의 문턱만 높아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가점검표는 지원 필요성이 낮은 분들의 자발적인 이용 자제를 유도하고 네.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장에 처음 방문하시면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시면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스스로 이제 인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네. 다행히 도입 이후에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저도 듣기로는요, 뭐 자가용타가 와서 공짜니까 생필품 뭐 막 받아간다. 뭐 네, 이런 얘기를 저도 좀 들어본 들었습니다. 적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설마 있을까 싶잖아요. 있대요. 네, 진짜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걸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얌체족을 막으려다가 문턱만 높아졌다. 이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오해가 있는 얘기였네요. 그러면 과장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시원하게 격파해 주시죠. 네. 그냥 드림 사업은 취약계층의 문턱을 낮추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과히 놀라지 않으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복수하는 그 드라마에 정말 많이 빠져있는 사이다 드라마.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얌체족들을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변호사님 좀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얌체처럼 이렇게 생필품 받아가면 약이 그러니까요. 오르죠.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그냥 드리면 일단 자격 요건이 없고 그리고 자가 진단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제도를 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 상담 절차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마치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원하는 분들만 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생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고 근본적인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얌체족들은 어차피 얼굴에 이렇게 철판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반대로요. 진짜로 어려운 분들 중에는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혹시 괜히 갔다가 뭐 눈총을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과장님,
자가 진단표가 그런 분들이 좀 망설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가 점검표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 있는지 또는 가족의 식사 돌봄이 시급한지와 같이 내 상황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용도이지 별도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은 눈치 보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마다 그 센터 운영 시간이 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매일매일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뭐 몇 번만 문을 여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그냥드림 사업장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서 최소 주 2회, 일 3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필요하신 분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네. 갑작스런 생계 위기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그냥드림 센터가 있는지 한 번만 둘러봐 주십시오. 얌체족 여러분은 근처도 가지 마시고요.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보건복지부의 권혜나 과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유무를 조작한 게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그리고 지난 20년간 발굴이 모두 조작입니까? 당신 때문에 일본 고고학계가 전 세계 조롱을 받고 있어요. 왜 조작을 한 겁니까 이거? 나는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구석기 역사가 우리 일본에는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 것도 조작된 게 아닌지 조사해 봐야 합니다. 와,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본인이 조작했다고 남들도 조작을 했을 거라고 이거 생각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워. 재현은 재현일 뿐 헷갈리지 말아주십시오. 너무 연기를 잘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역할에 충실했을 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졌던 이 역할이요. 일본에서 무려 신의 손이라고 불렸던 고고학자죠. 후지무라 시니치요. 네,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그 1980년대부터 일본의 그 구석기 역사를 바꾼 그 발굴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었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1981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4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발굴하면서 일본 고고학계의 일약 스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딴 발굴을 통해서요. 일본 구석기 역사를 무려 70만 년 전까지 끌어올린 사람이죠. 근데요, 하지만 결국 조작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아니, 21세기에 이런 조작이 가능했다니. 근데 그 전문가들은 왜 이런 조작을 왜 몰랐을까요? 자, 그게 말이죠. 사실 그의 구석기 유물 발굴에는 의심할 만한 점이 처음부터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짧은 구석기 역사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있던 일본 고고학계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던 2000년 11월 5일에 신문 1면에 충격적인 장면이 실리고 맙니다. 바로 이 후지무라 시니치가 몰래 유물을 땅에다 묻어 넣는 장면이 실린 거죠. 그렇게 그의 조작 사실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야, 그렇게 드러났군요. 그 파장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무엇보다 일본 고고학계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유물을 발견한 어떤 고고학자는 도대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팩트를 검증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팩트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때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또 그 대가는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의 규제 지역에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왔는데 부동산 정책은 정말 항상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하나 나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이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LH 등을 통해서 이 빌라처럼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사서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요. 네. 목표한 것보다 매입을 너무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박병관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매입 임대에 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은 늘 그렇듯이 용어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비아파트 매입 임대 정책 이거 어떤 겁니까? 네, 매입 임대는 0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이제 LH와 지방공사 등이 도심 내 역세권 오피스텔들을 매입해서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30에서 50% 정도의 시중의 임대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이 좀 위축됐는데요. 공공이 직접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수요를 보강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취지가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시행한 정책인데 LH의 1월에서 4월까지의 비아파트 매입 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단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난 겁니다. 네. 이 기사만 놓고 보면 정책을 발표해 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무관님? 네, 수치만 보면은 왜 4월인데 실적이 10%밖에 안 되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보도된 수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올해 목표 달성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렵다든가 이렇게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네, 들어보니까 이 수치는 맞는 것 같은데 목표 달성 여부를 논하는 건 섣부른 판단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1월부터 뭐 4월까지면 올해 3분의 1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그렇죠? 10%대 실적이면 저 같아도 이게 너무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올해 LH는 이제 적정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 방식을 좀 변경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이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공고가 작년에는 1월 초였는데 올해는 이제 3월 말에 이뤄졌기 때문에 2, 3개월 이제 공고가 늦었다. 그래서 4월 실적이 좀 낮을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고. 그러니까 공고 자체를 3월 말에야 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제도 개선을 좀 하다 보니 좀 늦은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신축 매입인데 이 사업 성격인데요. 이제 이 약정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 좀 하반기에 좀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LH가 최근 2년간 수도권에 이제 7.7만 호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중에 80% 이상이 하반기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러한 경량이라든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실적은 하반기부터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3월에 공고가 나갔다면 이제 4월까지 실적이 10%라고 해서 이게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한 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는 매입 임대라고 하면은 LH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서 이렇게 사는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실제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네. 민간 사업자가 내가 이 땅에 이런 건축을 이런 설계로 잘 짓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좀 매입을 해달라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LH에서 그래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주택을 건설한다면 우리가 이제 준공이 난 다음에 통째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전 매입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기사 내용 중에 그 감정 평가사들의 LH 입장을 인식을 해서 매입 가격이 뭐 낮게 책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우선은 LH 감정평가 매입가는 LH가 보유한 평가사 풀에서 이제 순번대로 한 분이 선정되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한 분은 이제 추천 받아가지고 그 평가법인 두 분이 하신 거를 산술 평균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내고 평균을 있습니다. 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매입가가 이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한 번 더 이제 적정성 검증을 받고 있는 등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좀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감염 평가 법인이 LH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낮게 평가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 2년 동안 6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단순히 반으로 나눠보면 올해 안에도 어쨌든 3만 호 정도를 매입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갈 길이 좀 먼데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계획 어떤 걸 갖고 계세요? 네, 지난 5월 22일 정부는 이제 비아파트 공급 위축 그리고 공공이 길을 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네. 이제 말씀하셨던 물량 확대와 그리고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애로 해소를 하는 방안과 그리고 조기 착공 유도를 하는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네. 착공 전에 이제 초기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 그리고 공정률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약정 체결한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좀 많이 낮춰주고 그리고 그러한 물건들이 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과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향후 2년간 이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고 특히 저희가 이번 대책은 이제 일회성 대응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5월 14일에 장관님께서 이제 업계 간담회 타운홀 미팅을 하셨고 6월 4일 날 후속 간담회도 했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이어가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저희가 계속해서 제도 개선하면서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잘 실행이 돼서 전월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 목표 달성 꼭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비아파트 매입 임대 정책과 관련한 세간의 걱정들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신 국토교통부의 박병관 사무관님이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팩트로 바로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안한 뉴스일수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바로 뉴사이다가 시청자 여러분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책 담당자분들 그리고 서연희 변호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KTV 팩트체크 뉴사이다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정확한 팩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끝났어요. 금방 끝났어요. 우리 과장님 덕에 축구 빨리 볼 수 있다. 어떻게 카메라 샷도 다 아시고.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긴장 안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